자, 연이어서 이제 그러면 혈액 자체에서 어떠한 성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혈액이라고 할 때는 혈액 안은 액체 안에 녹아 있는 혈구세포라고 하는 혈액 세포들이죠. 혈구라고 하는 적혈구, 그 다음에 여러 백혈구들 둘 다 있는데, 물론 혈액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적혈구의 숫자가 이 모든 다른 종류의 백혈구들보다 압도적으로 훨씬 더 숫자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 보통 적혈구의 이제 세포가 예를 들어서 5, 600만이라고 하면은 겨우 백혈구 통틀어서, 이 백혈구들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백혈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호염구, 호산구, 호중구, 그다음에 단핵구, 림프구 따위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백혈구들을 다 합해봤자 10,000개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식의 아주 큰 차이를 숫자에서 보이게 있는데, 또 실제적인 세포는 아니지만 일부 백혈구 세포의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껍질이라고나 할까, 세포의 비듬이라고나 할까 하는 혈소판들 역시 이 혈액 안에 혈액 응고를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개수가 단위 부피당 이런 식으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혈액 세포들과, 그 혈액 세포들이 그 혈액 세포들이 일종의 거의 반 정도를 구성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반은 일종의 액체 성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혈액을 우리가 분리를 해서 원심불기에서 분리를 하면은 아래쪽에 빨간 색깔로 침전이 되는 것들은 세포들이고, 이것이 왜 빨간색이냐 하면 결국 적혈구만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그 적혈구의 숫자가 이런 식으로 거의 완전히 뒤덮여 있으니까 백혈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래쪽에 침전을 하는 그 무거운 세포들과 그 위쪽에 말갛게 약간 노란, 약간의 노리끼리한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혈장이라고 하는 액체 성분을 혈액에 안에 있는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이제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물론 물이 훨씬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뭐 이온이라든가 그다음에 단백질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물질들이 이런 식으로 혈장이라고 하는 액체 안에 녹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확대를 했을 때 이게 왜 해상도가 이렇게 떨어지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걸 한번 그냥 확대를 볼까? 이게 차라리 조금 낫네. 그랬을 때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염소,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중탄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다 굳이 외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런 이온들이 도대체 왜 여기에 녹아 있는지, 이들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것을 다시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많은 경우에,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삼투평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온들이 이렇게 녹아 있음으로 인해서 혈액 안에 있는, 그래서 피가 물보다 진하게 된 짜지게 되는 그러한 이 원인을 제공해주는 주인자들입니다. 그래서 삼투평형을 이런 식으로 혈액 안에 녹아 있는 이런 이온들이 이것을 제공해주는 것이 첫 번째 주요 이온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이온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이온들이 그 안에서 이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한 효소들에 있어서 특정한 이온들이, 예를 들어서 철분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특히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소들의 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왜냐하면 그 이온들이 있어야 단백질들이, 효소 역할을 하는 그 단백질들이 아주 미세한 올바른 3차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활성 유지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pH의 완충 이온을 역할을 하는 것은 특히 중탄산이 그 pH 완충 이온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우리가 한번 봤듯이 물에다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녹게 되면은 이것이 해리가 돼가지고서 탄산과 그다음에 중탄산으로 훨씬 이온화가 돼서 일종의 약산으로서 이 버퍼라고 할까 완충 이 용액으로 작용을 해서 혈액의 pH 산도를 약간의 약알칼리성으로 유지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고 그러한 삼투평형 자체는 결국 간질액의 농도를 유지를 하는 것, 데에도 간질액 사이에 이온 농도를 유지해 주는 데에도 이들이 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장 단백질이라는 거 하는 것은 단백질 중에서 여기에는 두 개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세 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세 개만이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혈장에 녹아있는 단백질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개의 단백질을 보자면 피브리노겐 영어로 파이브리노전이라고 발음이 되는 이 피브리노겐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는 항체라고 하는 이 항체 단백질들이 혈액 사이를 막 이렇게 순찰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혹시 뭐 잘 모르는 낯선 감염원이 있으면 이렇게 딱 결합을 해서 이렇게 붙들어매는 역할을 해서 이 방어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혈액 응고에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다만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비활성화된 상태 단백질을 존재를 하다가 이것이 특정하게 어떤 혈관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곧 보겠지만 그러한 신호를 감지하게 되면 이 피브리노겐이 활성화된 상태에 그러니까 피브린이라는 단백질로 변화돼서 활성화되는 것이죠 구조가. 그래서 혈액 응고 반응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pH 완충 작용을 해주는 이 단백질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알부민 링거 맞을 때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 이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은 사실은 뭐 하는 단백질이냐 하면은 간에서 원래 만들어지는 단백질인데 이것이 간에서 만들어져서 혈관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는 단백질입니다. 그 혈관 안에서 혈액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보통 pH 첫 번째는 이 일종의 농도를 이 마치 전해질처럼 알부민은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친수성이 매우 높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투 평형을 이 알부민이 이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알부민은 삼투 평형을 이렇게 수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부 pH 완충 작용도 일부 수행을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알부민은 중요한 역할이 지질을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질은 혈액이 보통 거의 물로 된 성분이기 때문에 소수성인 그런 지질은 원활하게 수송이 되기가 매우 곤란한데 그랬을 때 이 알부민이 친수성 알부민이 지질과 이렇게 일종의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이런 지용성 단백질들을 이렇게 수송을 혈을 통해서 원활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계통 호르몬이라든가 하는 식의 지질 계통의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라든가 물질들은 그래서 알부민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되는 셈이죠. 그거는 대체적으로 혈액에 원래 상주하는 그런 물질은 아니지만 그냥 혈액에 의해서 운반되는 물질들 그냥 편하게 보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사 노폐물들이 있고 기체들이 있고 호르몬들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 노폐물의 종류에는 요소 요산이 있다라는 식으로. 자, 이때 이제 혈액 세포로 넘어가서 적혈구, 백혈구 이제 숫자의 차이가 나는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 일종의 이산화탄소도 일부 이제 운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히모글로빈 자체가 나중에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올 때 이산화탄소를 운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백혈구들은 전부 이렇게 방어
면역 시스템에서 방어 기작을 하는 것이고, 혈소판은 혈액 응고 반응에서 첫 번째 단계. 좀 전에 본 피브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혈액 응고의 종결자라면, 혈소판은 혈액 응고 반응의 첫 개시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들이 이제 세포로부터 유래한 물질들이죠. 이들은 전부. 그래서 이제 혈액을 통해서 산소 운반을 하는 적혈구는 도대체 무슨 재주를 가졌길래, 무슨 신박한 재주를 가졌길래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산소 운반을 적혈구가 이렇게 해주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혹시 가진다면은, 그 해답은 바로 이것이죠.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백질이 적혈구 세포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화두를 열기 위해서는 일단 이 피의 붉은 피 색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봅시다. 혈액은 왜 붉으냐? 적혈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혈구는 왜 붉으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적혈구 세포가 붉은 이유는 적혈구에만 존재하는 헤모글로빈이 그 중간에 철 이온을 이제 킬레이션 한다고 하죠. 끼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소와 철 이온이, 그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철 이온이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녹슨 철, 산소와 산화된다고 얘기를 하죠. 철이 녹슨다, 산화되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잘 우리가 알다시피 4개의 소 단위체로 되어 있는데, 2개의 알파 체인과 2개의 베타 체인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결합을 해서 하나의 헤모글로빈, 큰 기능적 단백질을 이루는데, 각 소 단위체마다 요 힘이라고 하는 이 보결 분자족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보결 분자족, prosthetic group이라고 영어로. 효소의 기능을 도와주는 어떤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효소의 기능을 원활하게, 그걸 없이는 효소가 제대로 기능을 잘 발휘 못하는 조효소라는 코엔자임이라는 것이 있죠. 이들은 독립적인 어떤 물질로서 이동이 자유로우면서 그 도와주는 그 단백질 또는 효소와 굳이 물리적으로 딱 결합을 할 필요가 없으나, 보결 분자족 이들은 그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객체, 이 효소 또는 단백질의 기능 수행에 있어서 그 단백질 또는 효소와 아주 밀착돼서 딱 결합해서 분리되지 못하고 딱 언제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는 그런 것을 보결 분자족이라고 하는데, 힘 역시 그러한 보결 분자족의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힘이 들어 있어야, 헤모글로빈에 각각의 힘이 들어 있어야 산소가 각각의 힘과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힘의 화학적 구조를 보면 왜 그것이 가능한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화학 구조는 얘기했듯이 이렇게 포피린 링이라고 하는 중앙에 있는 요 하나의 고리 구조의 중앙에 철분이 이렇게 끼워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킬레이션이라고. 집게, 이 그리스어로 킬레이트라는 것을 개의 집게 발가락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킬레이션 또는 킬레이트라는 얘기는 이렇게 꽉 집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철분이 요 중앙에, 요 포피린 링 구조의 중앙에 이런 식으로 화학적으로 킬레이트가 돼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철분. 그러면 요 철분과 산소는 쉽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서 산소가 철과 철 이온과 결합을 하게 된 요 상태, 요것을 가지고 이제 근간으로 해서 산소 운반을 헤모글로빈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 이온을 고정을 킬레이트 해서 산소가 결합을 할 수 있게 한다. 킬레이션이라는 얘기인데,
이 킬레이션에 관해서 좀 이따가 이제 얼핏 여담으로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죠. 모글로빈이라는 이게 뭐야? 헤모글로빈 단백질과 그런데 저 힘의 이제 관련성과 연관해서 헤모글로빈 단백질과 흡사한 단백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봤던 식물 파트에서 봤던 렉 히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이 단백질에 렉 히모글로빈 중앙에 이런 식으로 이 힘이 있어가지고서 힘 그룹이 있어서 그 안에 철분이 딱 철 이온이 딱 중간에 킬레이션이 되는 그래서 산소를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헤모글로빈의 경우는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렉 히모글로빈, 요 콩과식물 레듐에 있는 요 히모글로빈, 렉 히모글로빈은 산소를 그 노줄이라고 하는 뿌리혹에서 뺏어가는, 그래서 뿌리혹 세균들이 산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계속해서 질소 고정에 전념을 하도록 해주는 그런 공생을 촉진시키기, 최적화시키기 위한 단백질, 콩과 식물만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특별한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헤모사이아닌이라고 하는, 헤모시아닌은 갑각류라든가 연체동물이라든가 따위에 그런 동물들의 혈액에서 있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헤모시아닌은 구리가 중앙에 이제 히모글로빈 비슷한 힘 그룹 비슷한 구조에 구리가 이온이 부착이 돼 가지고서 구리가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적색이 아니라 이 보라색 비슷하게 파란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피는 빨간색이 아니라 이제 파란 피가 흘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프레디터 영화를 봤을 때 그 갑각류에서 진화된 것 같은 프레디터들이 총을 쏘아서 총을 맞게 되면 빨간 피가 아니라 파란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영상을 여기서 아마 착안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힘과 비슷하지만 헤모시아닌은 산소를 운반할 수가 있으나 산소 운반에 있어서 이 철 대신에 구리를 활용을 한다는 것이고, 또 반면에 엽록소는 우리가 광합성에 사용이 되는 엽록소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엽록소의 구조 자체도 이것이 엽록소입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헤모시아닌을 방출하는 이제 갑각류들의 단면을, 그래서 이들의 피는 이제 파란색으로, 헤모시아닌 때문에. 이것은 렉 히모글로빈이 딱 자르면 뿌리혹을 딱 자르면 이렇게 뻘건 이유가 여기에 엄청나게 존재하는 렉 히모글로빈들이 산소와 결합했을 때 빨간색을 내기 때문인 것이고, 이것은 엽록소, 이제 빛을 흡수해 가지고서 광합성을 처음에 유발을 시키는 이 엽록소의 구조는 이 부위만 보면은 힘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딱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안에 철 대신에 마그네슘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철이 들어가 있다면 이들도 역시 산소와 결합해서 빨간색을 내는 그런 물질이겠으나, 그러지 않고 식물은 자기 나름대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철을 쫓아내고 마그네슘을 여기다가 이제 유치를 해서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빛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특별한 파장에 빛을 흡수해서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자 전달 반응을 일으켜서 그 와중에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게끔 이제 특화된 힘과 매우 비슷한 물질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 세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요 기본 골격인,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자동차 모델을 여러 가지를 할 때 하나의 기본 프레임 안에서 조금씩 변형을 해서 다양한 모델의 차를 생산해내듯이 이 자연계에서도 각각의 서로 다른 종의 동식물들이 하나의 원래 존재해 있는 힘이라는 프레임을 조금씩 변형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맞게 이렇게 목적에 특화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예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서 잠깐 여담을 하면은 요즘에는 이것이 조금 살짝 들어간 것인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킬레이션 혈액 정화요법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 꽤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킬레이션 혈액 정화요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청춘을 돌려준다라고 신문에 광고 선전까지 돼서 요 킬레이션 혈액 정화요법을 사용하면 혈액 안에 있는 모든 중금속과 노폐물들을 제거를 해서 이 혈액을 훨씬 더 젊은 혈액으로 변화시켜서 회춘시켜준다라는 설명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이 유사과학의 영역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일부 팩트만을 가져와서 이것을 유사과학화해서 혹세 무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것을 이 일부 제 의사들이 클리닉에서 병원 클리닉에서 개인 병원에서 선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혹세 무민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느 도단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적인 팩트를 들여다봤을 때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거의 이것도 뭐 10년 전에 광고이긴 하지만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이런 식으로 선전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캡처해서 옮긴 것입니다만은 주 원인 뭐냐면 결국은 혈액이 이렇게 공급하고 노폐물 배설하는 그런 것인데 혈액 안에 많은 노폐물이 쌓인다. 그래서 건강이 악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금속, 뭐 황사, 중금속 이런 식으로 겁을 팍팍 주는 것이죠. 그러면 중금속들이 협착 축적되면 결국 모든 만성 질환이 뭐 중금속에 의해서 된다. 고지혈증, 뭐 이렇게 동맥경화, 막 겁이 팍팍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만성 피로 증후군과 남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까지도 이렇게 뭐 온갖 겁은 다 주면서 그런데 하면서 이제 킬레이션 치료라고 하는 혈관 청소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혈관에 떠다니거나 혈관벽에 붙어 있는 유해 물질이나 노폐물 등을 제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이제 킬레이션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EDTA를 쓴다. 킬레이션 치료제는 EDTA를 써서 여기다가 항산화 비타민을 또 첨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네랄 등을 이렇게 여러 가지 약물을 함유하는 수액을 같이 넣으면 이제 여기 안에 항산화력과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노폐물을 전부 제거한다라는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킬레이션 치료라는 요 EDTA를 사용하는 요 킬레이션 요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은 혈액 속의 중금속 오염을 치료하는 응급실에서 치료하는 방편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던 그런 요법입니다. 응급실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중금속에 의해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라든가 아주 수은 중독이 확 됐다든가 하는 아주 대량의 중금속이 갑자기 오염이 어떤 방식으로 돼서 지금 긴급을 요하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럼 혈액을 이제 일시적으로 혈액 속에 완전히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존재하는 오염 때문에 그런 중금속을 EDTA를 혈액 안에다 투여를 해서 EDTA가 어떤 물질이냐 하면은 그냥 흔한 케미칼인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 2가짜리 양이온들을 킬레이션 시키는 그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힘이라는 화학 물질이 철이라든가 굴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킬레이션 시켜서 그것을 기화로 산소와 결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EDTA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철분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뭐 하는 여러 가지 2가짜리 플러스 2가짜리 플러스 2가짜리 양이온 이온들을 전부 킬레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중금속들이 역시 또 이런 플러스 2가짜리 양이온들이 많거든요. 수오빈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무슨 그다음에 카드뮴이라든가 그런 중금속들 또 역시 전부 플러스 2가짜리 양이온들이기 때문에 EDTA를 쏟아 부어 가지고서
그들을 전부 딱딱딱딱 집어서 킬레이션 시켜서 배출을 해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금속 오염의 폐해로부터 그것을 일적으로 응급 처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EDTA가 원자가 이가 양이온들을 특이적으로 킬레이션 시키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중금속들은 원자가 이가 양이온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이제 EDTA 자체는 그것만 가지고 있지, 고지혈증에 좋다. 고지혈증은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 지방들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인데, EDTA가 그러한 것들을 정화시킬 능력은 전혀 사실 없는 것이니 이건 과대 광고이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얼핏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챘겠지만, EDTA를 그런 식으로 주입을 시키면 혈액 안에 있는 플러스 2가짜리 양이온들, 철,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이 역시 킬레이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리 몸 안에 중금속이 노폐물이 쌓였다 하지만 이들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철분, 마그네슘, 아연 등의 우리가 필요로 하는 2가짜리 양이온들이 훨씬 많습니까? 당연히 이들이 훨씬 더 양이 많죠. 그러면 EDTA를 사용한 그 혈액 킬레이션 요법은 이들을 전부 집어내서 제거시킨다는 얘기죠. 빈혈이 오겠죠. 부작용으로 빈혈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약간의 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EDTA와 항산화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을 넣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요 철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대신 보충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거 뭐야? 밑 빠진 독에 그냥 묻던 콩지 항아리도 아니고 말이에요. 빠져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부어준다는, 이게 그런 무슨 멍청한 짓입니까 이게. 그래서 물론 우리가 훨씬 이 혈액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건강을 결정적으로 이제 조절하는 여러 가지 미세한 잘 모르고 있는 물질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 그것들이 이러한 EDTA를 함유하고 있는 킬레이션 요법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는 사실 뭐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짜고짜 이것이 뭐 사기야 아니면 멍청한 짓이야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또 너무 성급한 이야기이긴 하겠으나, 일단 알거나 이것이 무엇인지 알거나 필요할 때 누군가가 이제 이것을 권유를 했을 때 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실제로 이런 요법을 받든 안 받든 뭔가 좀 알고 하시라라는 얘기에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이 나온 김에 이것을 잠시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 섹션은 이제 그러면 이 적혈구 자체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그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적혈구 생성 과정은 조금 유식한 용어로 이리스로포이에시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자,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것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고산지 적응 훈련, 알파인 트레이닝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주로 운동선수들이 고지대에서 경기가 있다라고 하면, 옛날에 남아공 월드컵이 있을 때 우리 축구 선수들이 알프스가 있는 오스트리아에 가서 미리 전지훈련을 한 2주 3주 하지 않았을까, 제 기억으로는. 거기서 연습 게임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이런 고산지 적응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고산지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왜 훨씬 힘들까요? 고도가 높으면 산소가 훨씬 더 희박해지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격한 육체적인 활동에 큰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산지 적응 훈련을 하면은 왜 이것이 적응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무슨 효과로? 좀 나아지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혈관 신생 과정, 이리스로포이에시스라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적혈구 세포를 만들어내는 그 신호를 전달하는 관장하는 호르몬의 이름은 EPO, 이리스로포이에틴으로서 EPO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표적 조직은 골수입니다. 이 골수 안에서 모든 혈액 세포들이 만들어져요. 모든 백혈구와 적혈구들이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여담이지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왜 척추 동물들은 요 골수 안에서 모든 혈액 세포들이 만들어지는지 얘기했나요? 제가 일전에 안 했다면, 원래는 물 속에서 살 때 어류라든가 그런 동물들을 보면은 모든 이 혈액 세포들은 콩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육지로 올라와서 생활을 하게 된 이후부터 좀 진화된 척추 동물들은 모든 이 혈액 세포들이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요 조혈모 세포라고 하죠. 혈액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성체 줄기 세포, 이것들을 조혈모 세포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성체 줄기 세포, 모든 적혈구, 백혈구들을 만들어내는 혈액 세포들의 줄기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조혈모 세포들이 바로 골수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훨씬 더 이 딱딱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은 결국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서 결국 이 뼈를 뚫고 들어와서 혈관으로 이 세포들이 방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귀찮지 않을까 싶은데, 콩팥에 있었다면은 콩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혈관을 통해서 원활하게 그들이 혈관으로 방출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그랬더니 육지로 나와서 생활하면서 그 지상에서 훨씬 더 이제 치명적인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이 광선들, 자외선이라든가 엑스선 우주선이라든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그런 이제 이 광선들로부터 이 조직이 파괴되고, 특히 이제 민감한 혈액 세포들이 파괴돼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 같은 경우를 보면 올챙이 쪽에는 혈액 세포가 콩팥에서 만들어지다가 개구리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이 골수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그 적혈구만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관장하는 호르몬인 요 EPO는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골수를 목적 표적 세포 조직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야, 적혈구 세포 지금 막 만들래라고 하는 전달. 그러면 그 신호를 받아서 이 골수에서는 적혈구들을 마구 생성해내서 적혈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들은 뭐 그다지 오래 살지 못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적혈구들은 RBC라는 얘기는 여기서 Red Blood Cell 적혈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느 일정 기간 한 열흘에서 2, 3주까지 길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스플린이라고 하는 비장, 한국말로 여기서 파괴가 돼서 나머지 이제 파괴가 되면 재활용 용품들은 수거가 돼서 다시 골수로 전해져서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주요한 점은 바로 요 EPO의 활성, 요 EPO라고 하는 요 호르몬의 활성이 만들어내는 이 합성이 아니라 활성입니다. 활성이 산소 농도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조절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생물학에서는 이렇게 끝이 뾰족한 이런 화살표는 촉진을 시킬 때 이 화살표를 쓰고, 억제를 시킬 때는 이게 끝이 완전히 뭉툭한 이 화살표를 쓰는데, 다시 말하면 산소 농도가 높을 때는 이 높은 산소 농도가 요 EPO의 활성을 저하시키고, 낮은 산소 농도는 EPO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해서 이것에 의해서 EPO와 활성이 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산지 적응 훈련이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고산지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산소의 농도가 작아지게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EPO의 활성이 훨씬 더 증가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증가된 EPO의 활성에 의해서 적혈구 세포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무슨 이득을 얻는 거죠? 개인으로선. 그럼 적혈구 세포가 많아지니까 그 주위의 환경에 산소 농도가 훨씬 낮다고 하더라도 낮아도 그 산소를 옮기는 이 운반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얻는 효과는 뭐 그냥 그거나 그거지. 산소가 바깥에는 조금 적을지 모르지만 훨씬 더 많은 운반자들이 나에게 가져다 주니까 나로선 그다지 크게. 그것이 바로 고산지 적응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적응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적혈구가 생성이 됨으로써 이 부족해진 외부 산소를 보충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돼서 훨씬 더 많이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돼서 몸 전체에 훨씬 더 많은 농도의 산소가 이제 퍼지게 되면 이제는 그 반대로 산소가 많네 이제는. 그러니까 너 이제 산소 그만 공급해도 되겠다 라는 그런 측면의 신호로서 작용을 해서 이 높아진 산소 농도는 이제 반대로 EPO의 활성을 저하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적혈구의 생산은 훨씬 더 이제 감소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것이 산소 농도에 의해서 이 상상성이 일종의 되먹임 억제 방식으로 이제 조절이 되게 되는 거죠. 항상성이. 그래서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적혈구 생성 촉진인자 호르몬 EPO라고 얘기를 하는 EPO는 이렇게 콩팥 신장에서 생성이 돼서 골수를 표적세포로 해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 활성이 산소 농도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산지 적응 훈련의 효과가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EPO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요 EPO라고 하는 요 호르몬은 사실은 합성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약품들이 EPO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 약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부 운동선수들은 여기에 의해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유혹이냐? 고산지 적응 훈련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평지 조건에서 만약 우리가 EPO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EPO 계통의 약물을. 그러면 적혈구 수가 인위적으로 훨씬 더 증가가 되겠죠. 그럼 증가가 된 적혈구 수는 어떤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훨씬 큰 이득을 보게 될까요? 산소를 항시적으로 이제 이 경기에서 공급을 받으면 유리한 마라톤이라든가 달리기라든가 육상 선수들은 전부 다 수영 선수, 육상 선수, 사이클 선수, 이런 철인 3종 다 이제 전부 이런 식으로 큰 이득을 얻게 되겠죠. 이 두 얼굴을 여러분들은 아무도 기억을 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한때를 풍미하던 세계적인 월드 스타들이었습니다. 육상과 철인 3종 경기 각각에 해서 이들은 전부 결국 이 EPO 계통의 약물 복용을 시인을 하고서 결국 매장이 되게 된 그런 운동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 약물 복용 테스트의 제일 첫 번째 리스트에 제일 위에 올라오고 있는 약물 리스트가 바로 이 EPO 계통의 그런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걸리면 쫙쫙 다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동 선수들이 그런 약물을 그렇게 과다 복용하게 되면은 물론 공정을 그렇게 부르짖는 운동 경기에서 공정해야지. 공정하지 못한 운동 경기는 무슨 소용이 있어. 다만 그런 공정의 견지를 떠나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을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은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혈액응고, 뇌졸중, 심장병이라는 이런 심각한 질환을 사실은 유발을 하게 됩니다. 왜?
적혈구의 개수가 훨씬 많아지게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혈액 안에 적혈구 개수는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훨씬 더 진한 피가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진한 피, 건더기가 훨씬 더 끈적끈적하게 많은, 그러면 훨씬 더 응고되기가 쉽고, 그래서 이런 심혈관계 계통의 질환을 일으키기가 훨씬 쉽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다음 섹션에서는 그럼 이제 혈액 응고 반응에서 혈관에 상처가 났을 때라든가 하면, 그렇게 됐을 때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특히 적혈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유실되는 것을 어떠한 식으로 이제 방지를 하고 손상을 복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혈액 응고 과정을 정리를 한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써 있어서 미안하긴 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혈관이 있을 때 여기에 상처가 난 것입니다. 이쪽에 이제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누가 먼저 감지를 하느냐 하면은 얼핏 언급했듯이 요 혈소판, 플레이틀릿이라고 하는 혈소판 세포들이 그것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 혈소판 세포들이 어떻게 이제 혈관에 상처가 났다는 것을 감지를 하느냐 하면은, 요게 지금 내피세포 또는 상피세포들이 있죠. 요 바깥에는 근육세포가 있고, 그 바깥 평활세포가 있고, 그 바깥쪽에 이 결합조직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럼 결합조직 세포들 중에는 풍부한 것이 뭐죠? 그 세포 이제 공간 사이로 가장 풍부한 단백질 중에 하나가 콜라겐이잖아요. 콜라겐. 근데 이 혈소판들은 그 콜라겐과 결합을 해서 콜라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포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혈소판은 세포는 아니니까 어쨌든 표면에 그런 이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콜라겐과 결합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수용체들이 있어가지고서 콜라겐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콜라겐이 왜 이 안에 들어오게 될까요?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 근육도 상처가 생기게 되고, 상처가 혈관에 생겼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어떤 큰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이것들을 전부 파괴시키고 혈관까지 그것이 전해졌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결합 조직에 존재했던 콜라겐 같은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확률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감지를 하고서 요 혈소판들이 이제 응고 반응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혈소판 세포들이 요 구멍, 상처난 요 구멍을 자기들이 플러그인 한다고 막아 떼우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무슨 네덜란드의 소년이라고 제 방에 구멍이란 거 주먹을 일단 막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또 여기서 신호를 막 봉합부를 막 횃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 신호를 전달을 받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일단 그 신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던 결과는 무엇이냐면 요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또 혈액 안에 있는 단백질, 혈액 응고 반응을 종결자라고 얘기했죠. 요 단백질이 피브린이라는 단백질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 활성화가 되는 과정은 뭐냐면, 사실 피브리노겐의 일부 부위가 이렇게 잘려져 나가면서 활성 부위가 노출돼서 이제 피브린이라는 활성화된 단백질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자르는 칼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백질이 바로 스롬빈입니다. 스롬빈은 일종의 여러 가지 단백질 절단 효소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스롬빈인데, 단백질을 특정한 표적 단백질들을 절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스롬빈 효소로서의 역할인데, 이 역시 매우 위험한 물건이겠죠. 날카로운 칼처럼 그것을 칼집에 넣어 다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냥 지나다니다가 막 선량한 시민들이 막 상처나고 베이고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이 스론빈이라는 이 절단 단백질 절단 효소 자체도 칼집에 놓는 형식으로 비활성화된 상태로, 그 비활성화된 상태의 그 스론빈을 우리는 프로스론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와서 절단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활성화된 상태의 스론빈으로 변하면 이제 나는 나의 목표인 파이브리노전, 피브리노겐을 찾아서 나는 그 피브리노겐의 목을 쳐버리리라. 그래서 결국 목이 날아간 피브리노겐은 피브린이라는 활성화된 단백질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활성화된 피브린은 무엇을 하느냐? 엄청난 조밀조밀한 실 같은 그물망을 자기들끼리 막 강강수월래를 만들어서 잡아가지고서 여기에 막 막을 치는 거죠. 피브린이 막을 친 이런 그물 구조를 이루면 이 적혈구들조차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아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혈액 응고를 시켜. 혈액 응고라는 과정은 결국 이런 식으로 혈액 자체가 이렇게 무슨 뭐 떡처럼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이런 딱딱하게 고형 물질화하는 이런 단백질들이 막 중합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를 그 누구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제 혈액 유식이라는 얘기는 결국 적혈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것을 방지를 하고, 그럼 시간을 좀 버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여기서 제대로 된 조직을, 이제 상처 조직을 메꾸면서 새로운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그 조직을 이제 수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혈액 응고 과정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요약하면 혈소판으로 시작을 해서 혈소판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서 요 혈소판이 일단은 임시 변통으로 이걸 땜질을 하고, 근데 혈소판은 어떤 식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되느냐? 바깥에 외부에 있는 결합 조직에만 있는 물질, 예를 들어서 콜라겐 같은 것들이 혈관 안에서, 혈액 내에서 발견이 되면 네가 여기 왜 여기 있지 지금? 하고 이거 희한하네. 네가 여기 와 있다는 얘기는 상처가 났다는 얘기네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끔 하기 위해서 혈소판의 표면에는 이 콜라겐과 결합을 할 수 있는 수용체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그 덕택에 혈소판들이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주위를 이렇게 틀어 막으면서 동시에 신호가 전달이 돼서 그 신호는 이 스론빈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스론빈이 바로 이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활성화시키는 그 활성화된 수효소 작용을 해서 피브린이 활성화됨으로써 이제 이렇게 혈액 응고 반응이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혈우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혈액 응고가 되지 못하는 유전적으로, 그것이 혈우병은 이제 X 염색체에 있는 이제 유전적 결함이라서 이것이 X 염색체를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남성에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혈우병 자체가 사실은 요 부위에 있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결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 반응이 요 단계에서 막혀버리는 것이 이제 혈우병의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급을 했듯이 이렇게 막아버리면 혈액 응고 반응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그것을 되돌리는 과정이 있어서 이것들을 전부 딱딱하게 굳어진 이 고형 물질을 녹여야 되잖아요. 다시 분해시켜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피브린 용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Fibrinolysis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이 항상 그러니까 밸런스를 이루어야 혈액 응고가 되면 조금 있다가 이제 피브린 용해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이제 제어를 하고 다시 되돌리는 그런 과정이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브린 용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함이 생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혈액 응고 반응이 훨씬 더 과도하게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가 쉽겠죠. 그 반대의 현상은 또 이제 훨씬 더 혈액 응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혈우병 비슷한 그런 결함을 장애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혈소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트롬빈이 혈병을 만들어내서 조직을 수선을 한다는 얘기고, 이것이 피브린 용해 작용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다른 그림으로 해서 정리를 한 그림이 이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콜라겐 섬유질이 제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 얘기는. 자, 조혈모 세포를 통한 혈액 질환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조혈모 세포, 히마로포이에렉 스템셀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체줄기 세포입니다. 성체줄기 세포는 일단 조혈모 세포만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모든 종류의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 세포이며, 이제 성체줄기 세포의 일종으로서 이 조혈모 세포는 단분화능이라고 하는 유니포턴트, 그러니까 한 종류의 제한적인 분화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종류의 세포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혈모 세포와 배아줄기 세포에 관해서는 사실 첫 번째 동물의 조직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유도만능 줄기 세포와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또 한번 언급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조혈모 세포에서 일단 그게 두 종류의 전단계 혈액 세포로 분화가 된 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혈액 세포들로 분화를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럼 이런 조혈모 세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무엇을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주로 활용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혈액암이라든가 이렇게 혈액 질환 중에서도 이제 치료에 조혈모 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그런 치료 중에 하나가 지금 요 그 현미경 사진에 보여져 있는데, 백혈병 환자의 좀 혈액 샘플을 현미경에서 아래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백혈병인지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크게 보이면서 염색이 잘 되어 있는 이 세포들이 일부 백혈구들이고, 여기 희미한 핑크색으로 옅은 핑크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고 크기가 좀 작은 세포들이 적혈구들인데, 언급했듯이 이 혈액 샘플에서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적혈구의 수가 백혈구의 전체 백혈구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거의 대등한 숫자 비율처럼 백혈구의 숫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것은 주로 이제 혈액암, 백혈병 같은 것들은 백혈구의 이상 증식을 초래하는 혈액암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현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백혈병처럼의 이제 혈액암 같은 것들은 그 결함을 근원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혈모 세포 자체를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골수 이식을 이제 해서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골수 이식, bone marrow transplant라고 해서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환자의 골수를 이제 자기 자신의 골수 또는 형제 또는 자신의 골수로 대체를 하는 것인데, 이게 그다지 이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프로시저로서 매우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면역 거부 반응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형제 주로 골수 같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의 골수를 잘못 그냥 이식을 했다가는 것이 거부 반응 때문에 절대로 이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그러니까 지금 골수 기증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시술 과정이 매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른 대안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요즘 이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이제 제대혈이라고 하는 요 제대혈은 무엇이냐면은 탯줄에 있는 그런 혈관 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아의 탯줄에 존재하는 요 혈액 제대혈은 그 안에 이 조혈모 세포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줄기 세포들도 많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혈 요법이라고 해서 마치 줄기 세포 시술 받을 때 주로 또 제대혈을 쓰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이식 거부 반응이 부작용이 매우 적고 그다음 훨씬 적은 양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대혈 은행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그 제대혈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이 제대혈을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이것이 일종의 제대혈 은행인데 거기다 맡겼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론적으로는 그 누구도 아직 그것을 실행을 한 적은 없으나 한 2, 30년이 지난 후에 또는 심지어 4, 5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서 내 제대를 좀 다시 돌려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혈액 질환이 걸렸을 때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점이 많은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대혈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혈액을 통한 콜레스테롤을 수송을 하는데 이제 관련이 된 특별한 사안과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동맥경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요 장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으나 콜레스테롤이 지금 세포막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 그림인데 콜레스테롤 물질이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능 자체가 물론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전구체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은 세포막 자체 요 인지질 이중층에 있는 요 지질층에 여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박혀서 세포막의 강도 자체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마치 콘크리트 건물에 철근이 박혀 있는 것처럼 그 콘크리트에 박혀 있는 철근 구실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세포막 자체가 힘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세포의 어떤 성장과 개체 성장에도 이제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필수적인 그런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언급했듯이 스테로이드 합성 호르몬들을 합성하려면 콜레스테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거야 모든 일반 세포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특히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별한 호르몬 분비샘 조직에 관련된 문제 관심 사안이긴 하지만 모든 세포들은 사실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중요하게 당연히 공급을 받아야 되는 물질인데 이렇게 중요한 물질을 어떤 식으로 문제는 각각의 세포들이 자체적으로 세포 안에서 합성을 물론 할 수도 있으나 합성을 하는 대신에 이 다세포 분화된 다세포 사람 같은 이런 다세포 개체에서는 주요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전부 간에서 합성이 되어 가지고 간에서 합성이 되어서 혈관을 통해서 수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콜레스테롤은 지질이란 말이죠.
우리의 혈액은 수용성 물질이고, 그러니까 뭐 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름 덩어리가 완전히 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주를 제대로 원활하게 통과를 해서 운반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분자로 혈액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의 하나의 일원으로 운반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매우 효율적으로 운반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포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콜레스테롤을 운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LDL이라고 하는 물질을,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LDL의 형태로 각 세포로 운반이 되게 됩니다. LDL이 무엇인고 하면은 Low Density Lipoprotein의 약자로서, 이것이 이제 LDL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식도입니다. 이 안에 지금 깨알처럼 마치 콩나물 머리들처럼 다닥다닥 박혀 있는 것이 보면 일종의 콜레스테롤의 물질들이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그 바깥쪽을 콜레스테롤 하나하나의 분자들이 약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또는 10,000개 하는 식으로 하나에 뭉쳐지게 되면은 그 겉 표면을 단백질이 이렇게 덮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리포프로틴이라는 얘기죠. 지질과 단백질이 이제 융합체라는 식으로 해서 리포프로틴인데, 일종의 밀도를 보면은 밀도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라는 뜻에서 Low Density Lipoprotein LDL로 줄여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일종의 콜레스테롤의 주먹밥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을 운반할 때 주먹밥 형식으로 이렇게 뭉쳐서 운반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이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과 잘 원활하게 융합할 수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혈액을 통해서 이제 운반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각 목적지에 도달을 했을 때, 각 조직, 세포들이 도달을 했을 때 세포 안으로 이제 운반이 되어야 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콜레스테롤이 각각의 개개인의 물질들의 형태로 세포로 운반이 됐다면 아무 문제 없이, 어떤 특별한 수용체 없이 그냥 세포막을 그대로 무사 통과 뚫고 들어왔을 텐데,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운반이 되어 왔으니 이걸 지금 다시 다 분해해서 해체해서 각각 해쳐 모여서 각자 개개인이 콜레스테롤 물질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것이 또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포는. 그래서 그 대신에 모든 세포들은 이 LDL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LDL 수용체를 많은 양을 LDL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학기에 일반 성분학 1에서 배웠겠지만, 이 LDL 수용체들이 대표적으로 내포작용에 의해서 LDL과 LDL 수용체가 같이 결합한 후에 내포작용을 통해서 엔도사이토시스, 일종의 리셉터 미디에이트 엔도사이토시스의 대표적인 예가 이것이죠. LDL을 LDL 수용체와 결합한 상태로 해서 리소솜으로 보내져서 분해가 되는 형식으로요. 그래서 이 LDL 수용체가 반드시 이것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LDL과 HDL, 우리가 LDL을 그래서 흔히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나쁜 콜레스테롤이냐? LDL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그래서 이제 LDL은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혈관을 통해서 각 조직들로 운반이 되는 형태일 뿐인데, 왜 흔히 우리가 이것을 나쁜 콜레스테롤로 인식이 되느냐 하면은, 많은 경우에 이 운반이 교통체증 때문에 정체 현상을 벌이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이제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첫 번째는 너무 과도한 콜레스테롤의 합성으로 말미암아서 훨씬 더 많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거나, 뭐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해서 간에서 훨씬 많은 양의 LDL을 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도한 양의 과도한 LDL. 그러면 이 LDL 양이 많으니까 운반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포의 수용체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과도한 LDL이 중간에 이제 병목 현상을 일어서
그 혈관이라는 도로에 교통체증을 이제 초래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경우 첫 번째, 그러면 이들은 혈관에 쌓이게 되고, 두 번째로 이 LDL이 혈관에 쌓이게 되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고 뭐 아주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간에서도 정상적인 양의 LDL을 합성을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 과도한 LDL이 혈관에 축적이 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일까? LDL 수용체가 LDL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결함이 생겨가지고서 이것을 우리는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는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까먹었어요. 맨날 외워도 까먹어서 더 이상. 얘기는 뭐냐면 이 LDL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에 결함이 생겨서 이것이 저 열성 동형 접합자이면은 그 개인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형 접합으로 반만, 그러니까 두 유전자 중에 하나가 결함이 돼서 LDL 수용체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의 LDL 수용체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LDL 수용체의 양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국 똑같은 과도한 LDL이 혈관에 쌓이게 되는 결과를 또 역시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LDL이 여기에 쌓이게 되면 그것이 동맥경화를 이제 원인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HDL은 이것이 무엇이겠는데 사람들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가? HDL 약자는 일단 우리가 금방 게스를 하면 알아낼 수가 있겠죠. 하이라는 얘기죠. 하이 덴시티 리포 프로틴이라는 얘기. HDL과 LDL이 다른 점은 단 딱 한 가지입니다. 이동 방향이 되는 것이죠. LDL은 간에서 조직적으로 혈관에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이 LDL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것이 LDL의 방향이라면, HDL은 그 반대로 혈관에서 간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방향을.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혈관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콜레스테롤을 하나씩 주섬주섬 주워서 HDL의 형태로 만들어서 간으로 보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혈관 청소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LDL 혈관에서 세포 조직 방향, HDL은 혈관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 운반. 그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역시 LDL이 훨씬 더 혈관에 많게 되는 그런 또 현상을 또 처리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언급했듯이 이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하는 유전자 결함은 LDL 수용체 유전자 결함에 의해 생긴 유전체입니다. 동맥경화라는 것은 이제 LDL이 원인 제공자이긴 하나 그 LDL에 축적이 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제 유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훨씬 이상한 물질의 침전물을 형성해 내므로써 그 침전물을 우리가 이제 플라그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 플라그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는 무엇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유발이 되냐 하면은 혈관의 내벽 안쪽에, 그러니까 혈관이 혈액과 마주하고 있는 그 벽이 아니라 혈관과 그 혈관벽과 근육 조직 사이에 틈새에 있는 그 내벽 안쪽에 생성되는 이 플라그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누적 축적되면서 이 부피가 커지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러면 좁아진 혈관에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감소된 혈관과 좁아진 혈관에서 이것이 막혀버리게 되면 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고혈압 내지는 여러 가지 성인병이 여기서 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단계적으로 중심으로서만 이제 요약을 하고자 하면은 혈관에 일단 LDL이 잔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잔여된 LDL을 면역세포, 백혈구 세포들이 인식을 하고서 이것들을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 파괴하는 과정에서
그 플러그들이 바깥쪽에 쌓이게 돼서 예,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막히거나 해서 만약에 그 혈관이 동맥에 그 혈관이 심장 근처에 있는 관상동맥에서 그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심장마비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막힌 쪽에 있는 그 조직들은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전부 죽어버리게 되죠. 심장이 막혀버리게 되면 심장이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심장과 뇌는 바로 대표적인 두 우리 몸의 기관으로서 이 발효만으로는 도저히 생존을 할 수 없는 세포 조직이잖아요. 산소 요구량이 너무 높아가지고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이 세포들이 죽어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 몸 하나의 큰 개체로서 전체적인 개체로서 우리 사람이 숨 막히면 죽게 되는 이유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종아리 근육 세포라든가 뭐 다른 부위의 세포라 조직이라면 산소 공급 뭐 일정 기간 동안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발효 같은 것으로 에너지 공급받고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유발되는 심장마비.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이 뇌로 연결되는 그 혈관에서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의 단계를 다시 정리해서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이 구멍에서 요 바깥쪽에 요 대식세포라든가 따위의 백혈구들이 요 LDL들을 파괴시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리면서 그냥 제대로 잘 먹지 않고 여기다가 쓰레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요 2차적으로 이제 T 림프구라고 하는 훨씬 더 성질 더러운 백혈구들이 여기 다시 개입을 해가지고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또 재차 파괴시키는 분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주 전혀 분해가 할 수 없는 딱딱한 고형 물질들을 이제 만들어 버려. 이것이 이제 플러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쌓이게 되는. 그럼 이것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제 혈관 벽을 밀어내면서 여기 이 혈관 자체가 훨씬 더 점점 좁아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펑 터져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게 점점 더 좁아지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고혈압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하시라도 이것이 막힐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이제 동맥경화 과정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관상 동맥이 폐쇄되는 이런 경우 바이패스를 한다든가 또는 스텐트 같은 것을 그래서 관상 동맥이 이제 막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부러 혈관을 새로 이렇게 하나를 이제 잘라 가지고서 바이패스 시켜서 이 지역 전체 혈관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도록 혈류가 제대로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그런 바이패스 수술이 있고 또 또 하나의 대안은 이 혈관 자체가 이렇게 좁아지려고 하는 것을 이 안에 용수철 비슷한 스텐트라고 하죠. 이것을 끼워 넣어 가지고서 이렇게 이것이 늘어나는 스프링처럼 늘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동맥경화를 겪고 있는 성인들이 이런 수술 여기저기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도가 대략적인 이제 순환계에서 순환계의 구조와 이제 작동하는 원리와 그 다음에 혈액의 생성 과정이라든가 또는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이제 아주 개괄적으로만 살펴보면서 이제 장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으로서 이제 9장을 끝내고 다음 장에는 요즘 면역계를 이제 내일 다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